저도 이 정도 되면 한 5만 미 같은 거 묻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싹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창자 싹 내가 씻어가지고 그것도 바닷물로 씻어가지고 고기 전체 안에다가 소금 넣고 그래서 한 줄 싹 깔고 또 소금을 질질 흩쳐가 하고 그러면 이건 진짜 자방공 고등어가 됩니다. 겨우내 김치를 저장하던 김치독처럼 무려 5만 마리의 고등어를 절여두었다는 간독. 이곳에 저장됐던 고등어들은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 산에 없던 시절 어머니가 차려낸 소박한 밥상 위에서 든든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가 걸어온 길, 그 속에는 천년의 밥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계절마다 자신이 키운 해산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동해바다 덕분에 사시사철 풍성함을 자랑하는 강구항. 특히 이맘때 강구항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보통 그 10월에서 9월에서 10월 사이 이제 주로 하고 지금부터 이제 철이 가을철 고기가 이제 대성어기라 지금. 강구항의 경매는 독특하게도 생선을 배에서 미쳐 내리지도 않은 채 선착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맘때는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고등어가 단연 인기입니다. 그런데 영덕 강구항 고등어가 유명해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1번. 영덕에서 그 어획된 고등어를 큰 것만 골라가지고 소달구지 싣고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에 소달구지 싣고 올라가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염량 처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안동 강고등의 그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구항에서 잡은 고등어 중에 싱싱하고 통통한 놈들을 골라 내장을 제거하고 굵은 소금을 적당히 뿌려주면은 짭짤하고 맛있는 간 고등어가 됩니다. 이 고등어를 상자에 차곡차곡 새긴 채 지객꾼들이 지구이구 길을 나섭니다.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걸음을 재촉하던 이들의 목적지는 안동. 동해바다 영덕을 출발해 깊숙한 내륙지방 안동까지 고등어를 지고 걸어간 200여리의 이 길이 바로 고등어 길입니다. 바다로부터 70여 킬로미터. 해산물이라곤 구경조차 쉽지 않았던 깊숙한 내륙지방 안동. 동해바다의 짭조름한 바다향을 품고 도착한 간고등어는 이곳에서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두루마기까지 갖춰 입은 남자들이 고등어를 이렇게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제일 싱싱하고 제일 좋다. 예. 그렇죠. 진놈이도 봐가지고 아직 하나도 안 떨어져 깨끗하고 뭐 이 정도면은 좀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면 되겠네요. 이게 제일 싱싱한 거예요. 제사상에 올릴 제수를 사러 나온 모양입니다. 보통 비늘 없는 생선은 제사상에 쓰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동 지방에서 간 고등어는 제사상에 필히 갖춰야 할 제수 음식입니다. 지금 그 칼치나 뭐 삼치, 치자 들은 어물은 안 쓰고 여기 내륙지방이지만은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잖아. 옛날부터 뭐 일반 사갓집 제사에도 오면 고등어 다 쓰고 고등어, 방어, 상어는 다 씁니다. 기본적으로. 안동 하회마을에서 유서 깊은 명문가 풍산유씨 대종택.
오늘은 서해 유성룡의 형님인 유운용의 불천위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안동지방의 제수 음식 장만에는 독특하게도 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네요. 불천위 제사는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을 인정받아 평생 집안에서 모시도록 허락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 만큼 제수 음식에 더 신경을 쏟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이 제사상에 정성스레 장만한 간고등어를 산적꽂이에 꿰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제 생선이라고 할 때에 그 비늘이 없는 생선은 생선으로서 좋은 생선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의뢰 음식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안동 지역의 경우에는 이 바다로부터 거리가 먼 내륙입니다. 한 70k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선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선 가운데서 비교적 구입하기 쉽고 맛이 괜찮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대표적인 생선이 고등어였기 때문에 이 고등어가 의뢰 음식의 물목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세서 저녁 일부림 주원감시 예의와 격식을 갖추어 차린 제사상의 제일 중앙에 육고기와 더불어 여러 마리의 간고등어가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은 간고등어는 안동지방 양반들조차 평소에는 잘 먹을 수가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병신, 초, 문초. 옛날에는 이제 어려우실 때 고기가 먹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음복을 가지고 찢어가지고 그다음 아침에 반찬을 해놓으면은 이제 어른은 참 채면서 한두 분가락 먹고 끝내지만은 아이들은 먹고 나면 끝내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싸움도 하고 다투고 1년에 포기가 상당히 귀한 생선이 어려웠으니까 요즘은 뭐 많지만은 옛날에는 참 1년에 몇 번 가봐야 제삿날 아니면은 큰일 아니면은 고등어 먹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 생선으로 알려질 만큼 친근한 생선 고등어의 지위가 옛날에는 상당히 달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경신 7월 25일 교석 상식 발기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고종 임금께 올린 조석 상식 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수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여기에 염진어, 염고도를 이렇게 한 제기에 올려서 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제 당시에 아침상에 그 염진어는 지금의 그 준치를 말하는데 간준치하고 간고동어를 이렇게 한 그릇에 올려서 상에 올렸던 것을 우리가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돌아가신 후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평소 왕이 드시던 수라상과 똑같은 제사상을 차려 올린 것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 목록에 염고도어, 즉 간고등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 고등어는 왜 그렇게 귀했던 것일까요? 고등어를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갈 만큼 어로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불빛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해 밤에 횃불을 켜고 해안가로 다가오는 고등어만 한두 마리 잡다 보니 자연히 귀한 생선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등어를 그 손낚시로밖에는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어라는 그 물고기 자체가 그 유영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물로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등어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이제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고등어 젓갈이었어요. 고등어 내장을 젓갈로 만들고,
아니면 고등어 살로 가지고 젓갈을 만들고 이런 그 고등어가 이제 진상품이 될 정도로 고등어는 이제 귀한 음식으로 이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등어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밥상을 푸짐하게 하는 국민 생선이 아니라 귀한 사람만 먹을 수 있던 왕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귀한 생선 고등어는 어떻게 요리를 해 먹었을까요? 귀한 생선이었던 만큼 어느 한 부위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생선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등어 내장까지도 말이죠. 고등어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고등어 내장은 꺼낸 즉시 소금을 팍팍 절여둡니다. 이렇게 두어 달 정도 삭히면은 색깔이 노르스름하게 변하면서 젓갈이 곰사가 가는데요. 이 고등어 젓갈이 별미였다는 기록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전이 지은 자선어버에 보면 이 그 고등어의 맛이 달콤하다. 그리고 좀 탁하긴 하지만 맛이 좋다고 나와 있고 특히 이렇게 국을 끓여 먹기도 하지만 내장을 가지고 젓갈을 담으면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밥상에 나오르던 고등어의 지위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난 계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식 가옥이 옛 역사를 증명하는 거제 장승포.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던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갑자기 엄청난 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큰 돌멩이로 고등어가 많이 잡혔던 이 마을을 일본이 고등어 전진기지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태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이 방파제도 당시 고등어 선박들을 위해서 건설한 것이죠. 1900년에 들어왔을 때도 그 선단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선단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2,500척. 2,500척이 이 항구에 뭐 다 정박을 못해서 뭐 구조라나 지세포 쪽에 이제 일부 이제 정박도 하고 외항에도 이제 정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딸려 있는 노동자들까지 합치면은 뭐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만큼 이 장승포 지역에서 고등어 건착망이라는 게 얼마나 화랑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승포 앞바다가 일본의 어선들로 빽빽한 걸 보니 얼마나 화랑이었는지 짐작이 되죠. 고등어잡이 기술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엔진이 있는 동력선을 도입하고 지금처럼 6척의 배들이 호흡을 맞춰 조업을 하는 선단 형태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자 고등어 어획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1930년경이 되면은 1900년대 초에 비해 어획량이 2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지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등어를 잡고 그 고등어를 바로 이제 그 운반선이 그 어장 옆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고등어를 잡으면 계약된 운반선이 바로바로 일본으로 거의 다 운송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어 어획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고등어가 한국 어장에 양육이 된 거 아니라 일본의 이제 그 식량 공급을 위해서 일본 쪽으로 전부 다 운반이 됐어요. 한국 쪽에는 양육이 안 된 상태예요.
일본 역시 우리 민족만큼이나 고등어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후쿠이현 남서부에 위치한 오바마시는 에도 시대부터 고등어가 많이 잡히던 항구 도시입니다. 고등어를 조리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발달돼 있는데요. 갓 잡은 고등어의 내장을 제거한 뒤 꼬지에 꿰어 오븐에 구워내는 훈제 고등어는 이 지역의 전통적인 조리 방법입니다. 기름기가 싹 빠져나가면서 노릿하게 구워진 훈제 고등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그대로 먹어도 맛이 있지만 저장했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먹기도 했다고 하네요. 若さでたくさんサバが取れた、たくさん取れた。だからどうしてその保存1日なり2日なり3日なり置くいうことで焼いたいうことやわね。でまあ漁場がすぐ隣にあったもんで全部引き上げてきたサバをお店で全部調理して、で中の臓物をきれいに取って、で串に刺して、で我が皆家で皆焼いて、そこのちょうど火鉢で皆焼いたいうことやね。はい、昔からずっとそれは続いてるいうことやわね。고등어 양육기지 오바마시에서 또 하나의 고등어 역사가 쓰여집니다. 바로 일본 고등어길이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항구 도시인 오바마시에서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로 이어지는 70여 킬로미터의 길, 이 길이 바로 일본의 고등어 길입니다. 길의 역사는 멀리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바마항에서 잡은 싱싱한 고등어를 소금간을 해서 내륙 지방인 교토까지 이고 지고 운반해가던 길이죠. 今日はとても18里という言葉がこの若さにあるわけですね。で実質的にそれぐらい70キロ余りで京都まで行けるわけなんです。でその道っていうのが実際のその70キロの道っていうのがこの道だ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の道っていうのは道幅も広くて交番も緩やかだから、おそらく若狭で大量に取れたサバを担いで京都の方へ運んだ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는 우리나라 안동과 마찬가지로 내륙 분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해산물이 귀한 도시였고 덕분에 멀리 동해안의 항구 도시로부터 넘어온 고등어는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일본 교토의 3대 축제 중의 하나인 아오이 마츠리에서도 예전에는 처절임 고등어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아오이 마츠리에 온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맛보고 가는 음식이 바로 고등어 처절임입니다. 고등어 초절임의 재료가 되는 고등어는 오바마에서 소금간을 한 뒤 고등어길을 따라 운송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초밥 위에 고등어를 얹고 다시마를 덮어 깊은 맛을 내는 고등어 초절임 시메사바는 오랫동안 손님을 접대하던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魚自体があまり食べられないんで昔はね、
でやっぱり魚を食すというのはとても貴重な時なんですよね。ですから今度の葵祭りとかいろんな祭りありますけども、その時には必ずサバ寿司を。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집에는 연중 고등어 초절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하네요. 東京から来はったりしたらサバ寿司を食べに連れて行くことが多いですけど、僕は京都でやっぱり食べたやったらサバ寿司食べたらやっぱり印象に残るみたいな思うんですよ。もう本当に美味しいです。関東の方だとここまで分厚いサバのお寿司ってそうないんで、ここまで魚のお肉をねこう噛み締めるような感じのこういう締め寿司っていうんですかね、木寿司の関係はないんで、もう本当に京都に来た甲斐があるなという感じがします。고등어 길을 건너는 동안 고등어 요리는 다양한 변신을 합니다. 25年去年の12月に7入りということはちょっと大きいんです。 무거운 맷돌 뚜껑으로 꽁꽁 눌러놓은 이것은 대체 뭘까요? 오바마 항에서 잡은 단단한 고등어를 쌀겨와 소금에 절여 1년 동안 재워둔 전통 고등어 요리 해시코이입니다. このへしこはね、一応今揚げましたけど、まだ日が浅いもんで、基本的にはこれ押したのは10月と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10月からですと7ヶ月も経っとるんで、本来はもうだいぶいいんですけど、これ発酵食品はこれからまだあと暖かくなる6、7、8越して初めて完成してくるんです。まだこれ未完成なんです。よっしゃ、はい。 충분히 발효된 해시코는 그대로 구워 먹기도 하지만은 식초 섞은 밥을 넣은 뒤 삭혀서 먹기도 합니다. 밥을 고등어 안에 넣어 열흘 정도 두면은 밥과 고등어가 삭아서 발효가 되는데요. 지금은 오바마시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はい、 해시코는 우리나라 젓갈과도 비슷한 맛이 나는데요. 발효 음식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고등어를 그렇게 싹쓸이 가져갔던 이유도 바로 이렇게 유별나게 고등어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 サバを庶民の人が食べるようになってきたというのはやっぱり江戸時代に入ってですね、やっぱり戦争がなくなって少しこう生活が落ち着いてからやっぱりサバとかいうお魚を食べるようになってきた。で日本ではですね、タイというですね魚を一番こう珍重といいますかね、お祝いの時にはタイとかっていうでサバとかイワシとかって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庶民の安いお魚ということでですね。 정작 우리나라에서 고등어가 서민들의 밥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해방 이후 대형 선망어업 기술을 바탕으로 고등어를 대량 어획하면서 비로소 고등어는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영양 또한 풍부한 착한 생선, 국민 생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즈음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고등어 요리들도 선보이게 되는데요. 7, 80년대를 부산에서 보낸 이들이라면 잊지 못하는 고등어 요리가 있습니다. 적당히 소금간이 밴 고등어를 연탄불에 바삭하게 구워낸 고갈비도 이즈음 탄생한 요리지요. 고갈비 한 접시면 훌륭한 술안주가 되던 시절. 근데 대체 단순한 고등어 구이에 갈비라는 호사스러운 이름은 왜 붙인 걸까요? 뭐 먹을 게 변변찮으니까 술을 먹기 전에 이 살을 먼저 먹습니다. 죄다 먹고 나면은 요 뼈만 남죠. 뼈 남은 걸 가지고 그때부터 소주를 뭐 아니면은 뭐 이 막걸리를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발라 먹는 데서 또 고등어 갈비, 고갈비라고도 이야기했던 그는 그 당시 한 500원, 1000원 정도만 호주머니에 있으면 한 3명 정도 오면 그 한 3000원 정도 하면 충분히 소주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이게 한 마리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대학생과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에 위로가 되던 안주. 고갈비의 탄생 배경은 뭐니 해도 고등어가 푸짐하게 아주 많이 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등어 자갈치 나오면 그때는 막 고등어가 천지더라만. 사가 오면 다다이 한 달에서 사가 그때는 짐도 지킬 줄도 몰랐고 그늘만 끄는 사람도 없었고 사가 이거 오더라. 이거 오면 장만해서라. 곱게 씻어서라. 핏물 다 빼서라. 속을 딱 간처가 얹어놨다가 밀가리 있지. 치대서 딱 해가 밀가리에서 적사가 옷잎이가 105고프이 2마리이다 뭐 100원 했다 100원. 그때는 이 허릉이 고갈비 고등어 아이가. 실제 80년대 이후 고등어 어획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하다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덕분에 고등어는 비로소 누구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국민 생선이 됐습니다. 고등어의 새로운 브랜드 안동 간고등어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해안지방 다 젖혀두고 내륙지방 안동에서 간고등어가 탄생된 것일까요? 고등어에 따라서 틀리는데 정확하게 들어가야 간이 맞다 맞아.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게도 안 되고 딱 맞게 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간고등어의 비법은 바로 소금의 양. 안동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는 없는 간제비들이 있었습니다. 생선에 소금 치는 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은 몸소 체득한 소금 간의 황금 비율을 알고 있었고 덕분에 안동 간고등어의 맛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1997년) 안동 간고등어의 상품화를 고민하던 이들이 당시로서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진공 포장 방법입니다. 안동 간고등어가 우리나라에서 생선으로는 처음으로 그 위생 비닐팩에 진공 포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본 소비자들은 그 위생적이고 또 먹어보니까 간도 아주 알맞고 그래서 그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그 홍보가 되었고 특히 선물을 해보면은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물을 받으면은 바로 식구들하고 한 끼를 잘 먹기 때문에 인사를 받았다 하는 게 강고등어입니다. 이제 간고등어는 안동 지방의 맛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객들에게도 간고등어는 필수 맛집 코스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안동에 오면 꼭 간고등어 집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고등어 구이는 좀 담백하고 다른 데보다 덜 짜고 그 짠맛이 균일하게 잘 된 것 같고 특히 저희 조림이 맛있는데 보통 조림 먹으면 비린데 이 집은 비리지가 않고 맛있어요. 네.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 1번지 노량진 수산시장. 이곳에서도 고등어는 당당히 국민 생선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 생선을 위협하는 새로운 맛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 한국에 수입되고 유통되는 노르웨이 고등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르웨이 수산부 차관이 직접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Very good, and it's very good for your body. It's good for your health. I know the big numbers that we export a lot of the seafood, or almost all the seafood from Norway. But seeing it in a market, seeing how people eat it, how they prepare it, it's fascinating, and it's I think it's a lot to learn. 몇 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 고등어는 금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등어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주부들의 발길이 닿는 곳 어디에서나 노르웨이 고등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의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요. 고등어 철에는 이제 생물 고등어가 싼데 고등어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도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어 파스타 요리로 제법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식당 역시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등어와 파스타의 이색적인 만남으로 젊은 층이 즐겨 찾는다는 고등어 파스타. 그런데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처음에는 제주산 고등어를 쓰다가 지금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 제주도산 고등어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되고요. 노르웨이 고등어산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추운 바다에서 생장하는 고등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등어에 비해서 좀 육질이 단단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좀 품질이 일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수산 강국 노르웨이 고등어는 북대서양 차가운 바다에서 자랍니다. 고등어를 잡는 방법도 우리와는 많이 다른데요. 선단 형태로 6척의 배가 팀을 이루어 협업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배 한 척이 나가 고등어를 잡습니다. 어획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등어가 잡히면은 사람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그물을 올립니다.
고등어를 옮기는 과정도 튜브로 된 관을 이용해 그대로 빨아들여 어창으로 보냅니다. 어창에서 고등어는 급속 냉동 상태로 보관됩니다. 가공 공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전혀 사람 손이 닿지 않습니다. 고등어의 크기 구별도 라인을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어획부터 운송, 선별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To keep the stock at a sustainable level. We heavily rely on scientific advice on how much we can harvest of the stocks. And the mackerel stock we share together with our neighboring countries. So we use research facilities in all those countries to measure the size of the stock and then how much is allowed to catch from that. 노르웨이 시스템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고등어 어획이나 유통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고등어를 어시장으로 옮기는 이동수단도 리역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어를 어시장 바닥에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경매를 위해 고등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골라 통에 담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노르웨이 고등어를 이길 수 있을까요? 노르웨이 고등어와 우리 고등어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선어이고 저 사람들은 냉동품이라는 것입니다. 냉동품하고 선어하고는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어라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어떤 주목을 하고 그럼 선어를 가지고 냉동품을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에게 빨리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빨리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르웨이 고등어나 이런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시스템만 고치면은 노르웨이 고등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시장 현대화는 우리 바다에서 잡힌 고등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만큼이나 고등어를 좋아하는 일본은 이미 어시장 현대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고등어를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시장에 도착한 고등어는 제일 먼저 살균 처리된 해수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今船から、魚がこのベルトコンベヤーによってずっと開けられてきます。今見えるのがここがですね、殺菌海水で、魚を洗浄しているところです。体の外側にはいろんな微生物、あと、天然由来のものが付着しておりますので、一旦水揚げの際にはこういった殺菌海水で洗浄する必要があります。 고등어 크기 자동화 선별 시스템을 갖춘 것을 비롯해 경매 상자도 바꾸었습니다.
以前はですねこういった木箱で水揚げしてました。ただこの時代とともにですねこういった衛生面に気を使うようになって、例えばこういった釘とかですね、あと木くず、木片とか混入することを避けるために現在ではこういったプラスチックの容器で水揚げ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일본은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어시장 전체를 실내화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 어획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에 일본 정부와 업계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去年は非常にサバが少ない年で、いつも平均と比べると 60% ぐらい、4割減ぐらいの結果でした。1年通じてですね、トータル、1年間トータルで、その年間の漁獲量制限、それと合わせて1日あたりの漁獲量の制限で、ある一定の漁獲量を超えた場合には休漁をするというような取り組みも行われています。で、私どもの組合でも一応年間の漁獲量の上限はですね、国の指導で決められています。부산 공동어시장 한켠에 붙은 이상한 포스터 한 장. 고등어를 찾는다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작년부터 고등어의 이동 경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고등어를 어획해 한 달 정도 순치시킨 후 표식을 달아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5.0. 네, 저기 나와야 돼요. 25.0. 이렇게 표식을 단 고등어를 다시 어획했을 때 그 이동 과정을 추적해보면 고등어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고등어에 저희들이 표지표를 이제 꼽아서 이렇게 바다에 이제 방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고등어들은 얼마 후에 자연의 고등어 물에 같이 합류하게 되고, 이러한 고등어들이 어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획 정보들을 저희들이 역추적을 해서 고등어들이 우리가 방류한 시점부터 어획될 당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했고,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정보들이 저희들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고등어 운반선을 이용해 이루어진 이 작업에는 실제 고등어 배를 타는 어부들도 동참을 했는데요. 이들 역시 고등어의 조사와 연구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작년도만 해도 고기가 상당히 컸어요. 예, 씨알이 컸는데 지금은 아주 잘거든요. 자니까 이 고기가 지금 먹이가 없어서 이런지 수온이 낮아서 그런지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고, 하여튼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제주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어느 바다에서 고등어가 산란을 하는지 고등어 산란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등어 조사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우리 해역에서 어획되는 고등어의 양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어획량은 1996년에 41만 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에는 무려 4분의 1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 차원에서도 우리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등어가 전혀 없게 됐을 때 노르웨이에서 지금과 같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고등어들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선도면에서 우리 쪽 고등어들이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되는 고등어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고등어 하나도 안 나는데 국민들의 식성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고등어를 섭취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비싼 가격을 주고 드셔야 되겠죠. 최근 몇 년간 고등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갈치 생선구이 골목에서는 고등어 때문에 종종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고기라고 이거 싸봐요. 서로 뭐 가위바위보 어떻게 나눌 거요? 싸움 난단 말이야 이거. 얘기 가서 오이 더 온다고. 이따 오후에 한 마리 더 가져올 테니까. 열리는 몇 개 들어가 14개면? 콩 14개니까 한 번 더 온다 지금. 열리는 몇 개 들어가? 아니 이 요새는 고등어가 없답니다. 바다에 고등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물량이 작으니까 이런 것도 비싸지.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난리를 치는 기라. 개수를 맞춰가 와야 되는데 모시래니까 지금은 다들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좀 하나 더 하려고 그러니까. 바다의 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까지 풍부한 고등어. 가벼운 주머니 사정 개의치 않고 한 끼에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고등어 밥상은 서민들의 오랜 친구입니다. 사실 이거 그 얼마에 사오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이 바깥 받아가지고 고기 이리 나오고 이리 나오면 그게 싼 거 아닙니까? 싸고 그 맛도 있고 밥을 너무 많이 주고 다 먹겠나 이거. 짭짤하게 구워낸 고등어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낼 정도로 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 고등어. 왕의 밥상에서 서민의 생선으로 천년을 돌아 우리에게 온 고등어가 앞으로도 쭉 국민 생선의 명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밥상을 마주하며 걱정을 해봅니다.